이 나라 유적지에서는 로마 그리고 고대 중국 유물도 발견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군주제가 이어지고 왕의 권위가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독립 이후 군사독재 정권의 병크짓이 그 합작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게 힌두교 유적인 거야? 불교 유적인 거야? 동남아시아 여행은 가도 동남아시아 역사는 잘 모릅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계사의 중심이 됐던 지역도 아닙니다. 선진국인 우리는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시아를 학습하기보다는 소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역사시대 내내 인도와 중국의 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낀 역사를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보다 보면 동북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해서 묘하게 기시감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동남아시아 여행을 갈 때 아는 척할 수 있는 동남아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아는 척 해보시죠. 각 국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동남아시아사의 특징과 그리고 그 지역을 주도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자체적인 기록이 훼손돼서 별로 없대요. 그래서 외국의 기록에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해요. 특히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역사를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편향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 점은 좀 감안을 하고 봐야겠죠. 특징 두 번째, 바로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나라들이지만은 각자 처한 환경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를 찾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다라고 한다면 불교, 유교, 그리고 율령 등등의 주도적인 키워드들이 있는데, 동남아시아는 주류 종교만 해도 뭐 기독교, 이슬람교, 소승불교, 대승불교, 인종적으로만 보면은 섬지방의 말레이인과 플러스 알파 소수민족들, 그리고 원조 토착민 크메르인, 중국 티베티계인 버마인, 13세기 무렵에 중국 남부에서 넘어온 타이인과 라오인, 그리고 중국이나 섬지방 사람들과 혼혈을 이룬 베트남인 등등, 중국과 인도에 껴있어서 큰 나라 두 곳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데다가 8세기 넘어서는 이슬람인들의 영향도 받았고, 그리고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유럽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도 그만큼 문화의 용광로인 셈이죠. 그렇다고 동남아시아 역사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게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유적지를 가도 이게 힌두교 유적인 거야? 불교 유적인 거야? 딱 규정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만 가도 힌두교와 불교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승불교가 주류인 베트남에서도 남부 지역을 가면 힌두교 사원이 많습니다. 보통 하나의 세력, 하나의 이념, 하나의 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다가 다른 세력, 다른 이념으로 교체되는 그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동남아시아는 그 지역에 들어온 민족과 종교들이 조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청동기 시대에 공동의 문명권을 가졌을 거라는 추측, 학설도 있습니다. 동고, 절구를 뒤집어 놓은 듯하게 생긴 청동으로 만든 유물인데, 인도 차이나부터 섬나라 인도네시아는 물론 중국 남부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남부에서 동남아 지역까지 기원전 3세기 이전까지 황하 문명에서 태동한 중국 문화권과는 다른 동고로 상징되는 독자적 문화권이 존재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요하, 랴오호 강에서 한반도 북부까지 황하 문명에서 태동한 중국 문화권과는 다른 비파형 동검 등으로 상징되는 독자적 문화권이 존재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와 비슷하죠? 동남아시아사를 관통하는 두 번째 공통점은 벼농사입니다. 동남아시아는 1년 내내 따뜻하거나 덥고 물도 많고 비도 많이 내려서 벼농사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동남아시아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워도 기아, 배고픔에 허덕인다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만큼 생존 경쟁이 덜 치열했기 때문에 거대한 국가 권력이라든지 어떤 정교한 통치 체제의 등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뎠던 것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왕조가 교체되는 건 그 지역의 거대한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다른 지역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왕조가 탄생하고 멸망하는 게 대부분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밤하늘에 밝았던 별 하나가 서서히 흐려지고 다른 쪽에 다른 별이 눈부시게 밝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처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재밌죠? 이런 분위기를 배경 지식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웬만하면 알아두면 아는 척하기 좋은 역사 속 나라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역사를 후려치면은 13세기까지 인도의 영향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받다가 14세기부터 도서부, 그러니까 섬지방에서는 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요. 대륙부에서는, 즉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16세기부터는 도서부에서는 유럽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요. 19세기부터 대륙부에서도 유럽의 영향이 강해지고 결국에는 유럽인들이 진출에 식민화하고 20세기에는 2차 대전에서 일본의 식민 경험을 잠시 하다가 독립하고 지금에 이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돼요. 동남아시아 역사 끝. 지리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남아시아 역사도 인도, 차이나, 대륙 부와 말레이 제도, 도서부가 살짝 나눠집니다. 인도, 차이나 역사도 후려치면은 지역 원주민인 크메르인이 이 캄보디아 지역에서 세를 떨치다가 14세기부터 중국 남부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미얀마는요, 순서를 제가 잘못 썼는데 태국이랑 많이 싸웠죠. 여기에 베트남은 중국과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캄보디아랑 많이 싸웠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역사 끝. 참고로 지금부터 이 영상은 아시아의 민족들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쉽게, 더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그 반대로 들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선 인도, 차이나 반도를 처음 주도한 나라는요, 부남 또는 푸놈이라고도 불리는 왕국입니다. 지역 원주민인 크메르인과 인도인 이주민들이 지금의 캄보디아 지역에 1, 2세기, 서기 1, 2세기경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 나라 유적지에서는 로마 그리고 고대 중국 유물도 발견이 되면서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 사이의 해상무역을 중개하면서 컸다라고 보통 분석이 됩니다. 메콩강 중하류, 메콩 델타에는 그 부남의 속국이었던 진납이 6세기에 독립을 하고 농업을 바탕으로 발전을 하면서 7세기에 부남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9세기 자야바르만 2세 때 다시 통일되면서 크메르 왕조가 열립니다. 이 12세기 때 크메르 왕조가 전성기였는데 이때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크메르 왕조는 앙코르 왕조라고 불리기도 해요.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한 프랑스의 박물학자가 발견하는 19세기 후반까지 정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연못에 둘러싸여 있는 가로 세로 약 1km의 거대한 건축물. 만들어질 때는 힌두교 사원이었는데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잘나가던 크메르 왕국, 앙코르 왕국은 13세기부터 주도권을 내줍니다. 바로 현재 태국인들의 조상들에게 말이죠. 태국도 원래는 크메르인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8세기부터 중국 남부의 스촨이나 윈난, 그러니까 운남성에 살던 사람들이 태국 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약간 그 삼국지에 나오는 남만족의 후손들 느낌이에요. 거기서 이주한 사람들과 원주민인 크메르인들이 피가 섞이면서 지금의 타이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특히 윈난성에 있던 대리국이라는 나라가 13세기 몽골에게 멸망이 당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태국 지역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타이인들은 13세기 중엽 1257년에 최초의 통일 왕국인 수코타이 왕국을 세웁니다. 여기서는 태국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람까맹 대왕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다른 업적도 있지만 람까맹 대왕이 세운 비문에 현재 타이어의 원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태국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실제로 태국의 수도 방콕을 가보면은 람까맹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세종대학교 같은 거죠.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유타야 왕조가 열립니다. 이 왕국이 캄보디아의 앙코르, 크메르 왕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때부터 태국 왕국들은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죠. 이후 1782년에 아유타야 왕국의 어떤 장군인 차끄리가 방콕을 수도로 하는 방콕 왕조 또는 차끄리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죠. 우리로 치면은 이성계가 세운 조선 같은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군주제가 이어지고 왕의 권위가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태국이랑 티격태격하던 게 바로 미얀마입니다. 원래 미얀마에도 원주민이 퓨인이나 몽인이 살았다고 하는데 중국 티베트 계통의 버마족이 넘어오면서 섞인 게 지금의 미얀마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얀마는 글말, 문어고요. 버마는 인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는 버마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미얀마라고 안 그러고 버마라고 하죠. 그런데 1989년 군사정권이 미얀마라는 국호를 공식 사용하면서 미얀마라는 국호는 조금 국제적이고 공식적이지만 군사정권의 향기가 좀 나는, 반대로 버마는 비공식적이지만은 좀 더 전통과 민주화를 상징하는 듯하게 느낌이 바뀌었습니다. 미얀마 역사에서 알아두실 거는 이제 파간 왕조와 꼼바움 왕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간 왕조는 미얀마의 어떻게 보면은 첫 통일 왕국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간 왕조에 대해서 알아두실 거는 그 파간 왕국의 유적지입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유적과 함께 동남아시아 3대 불교 유적으로 꼽힙니다. 40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지역에 3,000개가 넘는 파고다 불탑이 있다고 합니다. 이 꼼바움 왕조는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라고 보시면 돼요. 꼼바움 왕조는 태국의 이 아유타야 왕조를 무너뜨린 나라죠. 영국 자본이 들어와서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영국에게 홀라당 먹혀버려서 영국령 인도 제국의 한 개 주로 편입이 돼버려요. 베트남 역사는 그나마 가장 인지도가 높은 편이죠. 베트남 역사를 둘로 쪼개면요, 중국 지배기와 독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의 조상들은 현재 중국의 화남 지방이라든지 베트남 북부에 살았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있었던 남비엣, 남머리 대표적인데, 우리나라 고조선이 한나라 무제한테 멸망을 당하고 한 사군이 설치되었듯이 이 남비엣도 한나라 무제 때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면서 한 구군이 설치된 이래 약 1000년을 중국 시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고 재밌는 게 1000년 정도의 세월이면 중국의 동화가 될 법도 한데 결국에는 독립을 합니다. 이게 베트남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족 정체성이 되죠. 그리고 응오 왕조, 리 왕조, 전 왕조, 레 왕조 이후 혼란 분열기를 거치면서 마지막 응우엔 왕조 때는 좀 잘 나가다가 1880년대 프랑스 식민지가 되죠. 베트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독립왕조 시기의 남진 정책입니다. 북쪽에는 중국이, 동쪽에는 바다가, 서쪽에는 안남산맥이 있으니 영토를 남쪽으로 주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영토였던 메콩강 하류까지 진출합니다. 인도차이나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베트남 중남부에는요, 말레이계 섬지방 인종과 비슷한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참인인데, 이 참인이 참파라는 나라를 세웠었어요. 부남이 있을 때부터 존재했을 만큼 이 동네에 정말 오래 있었던 지방령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그걸 굳이 이 베트남이 쳐들어가서 응우엔 왕조 때 완전히 흡수를 하고 현재는 베트남의 소수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섬지방 도서부의 역사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네 역사에서 힘을 좀 쓰는 나라는 7세기 무렵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여러 도시가 연합해서 만든 스리비자야 왕국입니다. 수마트라에 있는 팔렘방을 수도로 해서 말라카 해협을 지배하면서 13세기까지 번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도 9세기 무렵 사일랜드라 왕국이 있었어요. 정확한 문헌이 없어서 수리비자야 왕국에서 나왔다, 자바 섬에서 독자적으로 나왔다 등등 말이 많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일랜드라 왕국에서 중요한 거는 보로부두르 유적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캄보디아 크메르 왕조 때의 앙코르와트, 그리고 미얀마의 파관 왕조 유적, 그리고 사일랜드라의 보로부두르 사원이 바로 동남아시아 불교 3대 유적으로 꼽힙니다. 사일랜드라 왕조는 보로부두르 유적을 만들고 얼마 안 가서 쇠퇴하고 결국엔 다시 수리비자야 세력에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기부터 말라카 해협의 해상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14세기 말부터 이 지역의 이슬람화가 진행이 되어 결국 이 수리비자야 왕국이 지배하던 영역을 자연스럽게 승계해서 이슬람교 국가인 말라카 왕국이 세워져요. 이 왕국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부에는 이슬람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러나 16세기 말라카 왕국은 결국 대항해 시대의 천병인 포르투갈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에 질세라 스페인은 필리핀을 식민화하죠. 이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는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진출을 하지만 나중에 들어온 영국도 이 밥그릇 싸움에 참전을 하면서 결국 1824년 두 나라의 조약으로 영국령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현재의 말레이시아, 그리고 네덜란드령 동인도, 현재의 인도네시아의 경계가 생깁니다.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는 프랑스에게 식민화가, 그리고 미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에게 식민화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인도차이나의 패자였던 태국은 이것저것의 땅을 빼앗기면서도 라마 4세, 라마 5세 등의 외교력과 근대화 노력 덕분에 식민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1898년 미서전쟁이라고 불리는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결국 19세기 들어서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대부분은 유럽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유럽의 식민지는 20세기, 21세기 동남아시아에게 두 가지 과제를 남겨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교예요. 해상무역의 중심지인 동남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중국계 이주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송나라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각 지역에 화교 사회, 그러니까 중국인 사회가 형성될 만큼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이 화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주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된 게 바로 이 유럽의 식민 시기부터입니다. 식민 지배의 협조자, 매개자 역할을 중국인이 하게 된 겁니다. 급기야 유럽인과 중국인의 결합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국가 건설까지 발전을 하고 1819년에 건설된 싱가포르가 바로 그 합작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서는 화교의 사회경제적 그늘이 굉장히 크죠. 두 번째는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이 대립한다라는 어떤 과제, 고민입니다. 유럽의 식민 지배와 이후 2차 대전기의 일본의 점령은 독립을 원하는 동남아시아인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자바인이건 순다인이건 인종, 민족과 상관없이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정체성을 키웠죠. 그러나 다르게 보면 산악지대, 정글지대, 섬이 많아서 개별 문화를 가진 소수민족이 많은 동남아시아에 종교와 문화와 혈통이 다른 부족들을 서양, 유럽 열강의 시각으로 재단하고 나누고 이간질해서 지금까지 국가적이고 지역적이고 외교적인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얀마의 민족 분쟁입니다. 1948년 독립을 한 이후 민족 간 교전이 미얀마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국토 절반이 전쟁터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군사 독재 정권과 민주화 세력의 대결, 그리고 친중 문제 등등과 결부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게 2021년 미얀마 사태인 겁니다. 또한
이슬람교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침략, 그리고 가톨릭 국가인 동티모르의 독립과 승인 문제, 그리고 북부 기독교인과 남부 이슬람교도가 종교와 민족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등등의 종교 분쟁도 적지 않죠. 여기에 독립 이후 군사독재 정권의 병크짓이 다른 분쟁들과 섞이면서 각 국들이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리고 수자원을 둘러싼 댐 건설, 메콩강 문제, 유전을 둘러싼 영해 분쟁,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그런 등등의 외교적 분쟁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탄탄한 농업 생산력, 저렴한 노동력, 다양한 문화권이 함께하는 동남아시아. 1967년을 시작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으로 묶이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세안 10개국.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독자성을 추구했고, 전근대에는 농업제국과 육목제국의 틈바구니, 그리고 근현대 시대에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좌절하면서도 그 나름의 가능성을 찾아갔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는 멀지만 가까운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동남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그 나라들이 겪고 있는 국제 분쟁 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를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